캘리포니아주에서 새해부터 식료품점과 약국,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 세입자의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등 신규 법안이 대거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에서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해 주민 32만 명 이상이 리얼 아이디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새해 전야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대상으로 테러를 계획한 10대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오늘 아침 멕시코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최소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해안 지역에 폭풍이 강타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첫 소식입니다. 새해와 함께 캘리포니아의 생활 법규도 크게 달라집니다. 비닐봉투는 사라지고 최저임금은 오르며 세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가 강화됩니다. 환경과 생활, 의료와 교육까지 주민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김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운 법안들이 대거 시행됩니다. 동물과 환경보호, 세입자 권리, 기업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다수의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제 1월 1일부터는 모든 식료품점과 약국, 편의점, 주류 판매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봉투만 유료로 제공되며 소비자들에게 개인 장바구니 지참이 권고됐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기존에는 고양이가 핥히거나 가구를 긁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거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비인도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올해부터는 공식적으로 불법화됐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험가입자의 경우 인슐린 본인 부담금이 30일 기준 최대 $35로 제한되며 주정부 의약품 프로그램인 카라렉스를 통해 $11 상당의 인슐린도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저임금도 오른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 50센트에서 $16 90센트로 인상됐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도 시행됩니다. 앞으로 임대인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이 개인 가전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과의 상호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정 자격을 충족한 2027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자동으로 입학 허가를 받게 됩니다. 또 모든 공립학교는 7월 1일부터 최소 1개의 성중립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기업의 책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광고 볼륨을 영화나 드라마보다 크게 적용할 수 없게 제한됩니다. 또한 AI 챗봇 서비스는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최소 3시간마다 휴식 알림을 제공해야 하며 보안 체계를 주정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버이츠나 도어대시 등 음식 배달 앱은 잘못 배달되거나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전액 환불을 제공해야 하고 배달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금과 팁, 보너스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수백 건의 법안 중 상당수가 올해 순차적으로 발효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다혜입니다. 올해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미국 식품안전검사국은 육류와 가금류, 달걀 제품에 사용되는 미국산 표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실제 원산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원료가 해외에서 생산되더라도 미국 내에서 가공만 이루어지면 미국산 표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까지 전 과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원료가 미국산이어야 하며 모든 가공 과정 역시 미국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특히 제품 포장에 미국 국기 이미지나 미국산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산 표기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의 전산 오류로 3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리얼 아이디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은 지난 2006년부터 사용해온 오래된 소프트웨어에서 오류가 발생해 일부 합법 체류자의 리얼 아이디에 체류기간 만료일이 잘못 기재되거나 아예 표시되지 않은 채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리얼 아이디 소지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32만 5천여 명이 이미 발급받은 리얼 아이디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차량국은 현재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올바른 만료일이 반영된 리얼 아이디로 교체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재발급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건물 출입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새해 전야를 노린 테러 계획이 적발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새해 전야 샬럿 인근 민트힐의 식료품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대상으로 테러 범행을 계획해온 18살 크리스천 스터디 반트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터디 반트는 지난 1년 동안 유대교와 기독교인, LGBTQ 커뮤니티를 겨냥해 칼과 망치를 사용한 테러 공격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원이라고 믿었던 인물과 접촉해 충성을 맹세했으며 이 인물이 사실은 뉴욕 경찰 소속 위장 요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터디 반트는 이 요원에게 구체적인 범행 대상과 계획까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e talked with that undercover agent, again, who he thought was ISIS. He talked about where he was planning to do this attack, which was at a grocery store and a fast food restaurant in Mint Hill, places that we go every day and don't think that we may be harmed. He talked about what means he would use to kill innocent people. He said he was going to wear a Kevlar vest and attack people with knives and hammers. And of course, he talked about when he was going to carry out this attack, which was New Year's Eve. 스터디 반트는 현재 외국 테러 조직 지원 시도 혐의로 기소된 상태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멕시코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각 오전 7시 58분 지진이 지하 약 21.7마일 깊이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5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졌고 진앙은 태평양 연안 휴양지 아카풀코 인근 게레로주 산마르코스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은 진앙에서 약 250km 떨어진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멕시코시티와 아카풀코에서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Sí hay que decirlo que pues esos 6.5 grados que se diagnostican en la escala de Richter fueron fuertes y más aquí en Acapulco que se sintió, vimos cómo evacuaban la mayoría de los hoteles mientras nosotros estábamos bajando del autobús. 멕시코시티에서는 대피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넘어져 숨졌고 한 여성은 주택이 붕괴되면서 숨졌으며 이외에도 최소 1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아카풀코 일대와 주요 도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대규모 구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으로 새해 첫 기자회견이 중단됐던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은 이후 회견을 재개하며 현재까지 심각한 피해 보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추가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해안 지역에 폭풍이 강타하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마린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쯤 라크스퍼와 코르테마델라 인근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면서 도심 전체가 물에 잠겼고 주민들이 물을 퍼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샌프란시스코 해안 지역과 노스베이 내륙 계곡 지역에 내일 오후 2시까지, 소노마부터 몬트레이 카운티 해안 지역에는 일요일 오후 2시까지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해안과 저지대, 수로 인근 지역에서 지면 기준 최대 2.5피트, 약 75cm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1998년 이후 처음 기록되는 수준이라고 기상당국은 밝혔습니다. 한편 LA 지역에도 토요일 새벽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조란 맘다니 신임 뉴욕시장이 취임식을 갖고 정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맘다니 시장은 공개 취임 행사에 앞서 맨하튼의 구 시청 지하철역에서 취임식을 열고 112대 시장 취임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시장인 맘다니 시장은 성경이 아닌 쿠란에 손을 얹고 선서했으며 노동자의 편에서 포괄적이고 대담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after just having taken my oath to become the mayor of the city of New York, I do so also here in the old City Hall subway station, a testament to the importance of public transit to the vitality, the health, and the legacy of our city. 이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시장 직속 기구와 주택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담팀 시설 등의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맘다니 시장은 인도계 무슬림으로 주택 임대료 동결과 무상 보육, 무상 버스 정책 등 서민층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지난해 11월 뉴욕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뉴저지주 유니언 카운티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로즈힐파크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44분쯤 벨릴로드 인근 플라스틱 코팅제와 바닥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화재 대응은 5단계로 격상됐고 유니언 카운티 전역의 소방서에서 추가 진화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당국은 많은 연기가 발생했다며 창문을 닫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변압기가 폭발해 5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력은 화재 발생 12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복구됐고 당국은 플라스틱이 녹아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됐을 수 있다며 공기질 모니터링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주의 한 연못에서 얼음이 깨져 물속에 빠졌던 반려견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미스콰미커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쯤 애틀랜틱 애비뉴 인근 리틀 마사초크 연못에서 주인과 산책 중이던 반려견 한 마리가 물속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려견은 얼어있던 연못 위를 가로지르다 얇은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으로 빠졌고 소방당국이 인근 소방서에 빙판 구조용 장비를 요청한 끝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직후 반려견과 구조대원 모두 저체온증 가능성으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추가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빙판길과 얼어붙은 연못 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겨울철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지 시간 다음 주 월요일 중국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한국과 중국이 올해 정상 외교의 첫 상대로 서로를 택한 건데요. 한반도 평화, 한한령 해제 등 대중국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 외교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한반도 평화 해결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11월 경주 에이펙 기간 시 주석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도 방문할 예정인데 중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양국은 과거 일본에 침략당했던 경험을 공통 분모 삼아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공동의 역사적인 경험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를 비롯해 공급망과 투자, 벤처 스타트업, 인적 교류 등에서 실질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이번 방중의 주요 목표입니다. 특히 중국의 영린인 대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중국이 민감해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역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공식 국빈 만찬에 이어 6일엔 중국 경제사령탑 리창 총리와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어 마지막 날엔 상하이로 이동해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과 함께 100주년을 맞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 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해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구속신문 당시 특검 측은 이 같은 군사작전이 은밀하게 진행된 만큼 진술을 짜맞출 가능성이 크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군사작전을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체포 방해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 만기일은 1월 18일. 하지만 이를 2주 앞두고 다른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오늘 16일로 예정된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당장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MBC 뉴스 유사입니다. 1억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돈을 건넨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당시 발언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을 내놓은 점을 확인하면서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21일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다음 날인 4월 22일 돈을 준 걸로 지목된 김경시 의원은 단수 공천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공관위원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선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시 서울 강서갑 지역 후보자 역시 자신은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단수 공천으로 결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금품이 전달된 건 인정했지만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에게 곧바로 보고했고 자신은 공천 결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수 공천 결정 당일 강 의원이 공관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회의에서 강 의원은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회의록과 다른 공관위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강 의원이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고 판단하고 강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당에 제출을 받았고요. 그것을 보면 충분하게 정황을 또 결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공관위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에서 위원장이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시의원 후보들의 평판 등을 물었고 강서구 순서가 됐을 때 강 의원이 김경시 의원의 점수가 가장 높다는 답을 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정황에 더해 거짓 해명까지 했던 게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겁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김경시 의원 공천 결정날 회의에는 돌연 불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사실상 간사가 금품 수수 정황에도 공천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 당 차원에서 김병기 의원의 묵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선우 의원뿐 아니라 김병기 의원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여당은 공천 시스템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로 시작하는 한 진술서. 지난 2023년 12월 전직 동작구 구의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자신들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헌금을 건넸다고 밝힙니다. 이들은 김 의원 측에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제공했다가 수개월 뒤인 2020년 6월 돈을 돌려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수진 전 의원도 같은 내용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줬었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이 전 의원은 진술서를 당대표실에 제출했지만 당시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의원에게 전달돼 사건이 묻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선 가서 터뜨리면 동작 전체가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그 본인한테. 진술서엔 또 최근 논란이 됐던 김 의원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도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경쟁자에 대한 많은 투서가 있었는데 대부분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고 이 사안도 그중 하나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딴 공천 헌금 논란에 정청래 대표는 공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경찰이 계속 미적거리고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청 공공수사대는 이번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모두 12건의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새해 첫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여권 후보들의 박빙이거나 밀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대로면 필패라며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오세훈 현 시장의 강세가 예상됐던 서울시장 선거조차 박빙으로 나타난 새해 첫 여론조사.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당대표 면전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계엄에 사과하고 변해야 한다며 직격했고 당내에선 모든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초토화를 전망했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당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취임 뒤 쇄신은커녕 윤허개인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에 장동혁 대표가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두 번의 탄핵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일보된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2시간짜리 계엄이라거나 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라는 등 논란을 일으킬 만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다른 의견을 달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상처받고 있고 상처받았고 상처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선거에선 당뿐만 아니라 후보대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며 오세훈 시장을 겨냥했고 보수 대통합 요구에 대해서도 당내 통합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먼저라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문제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맞지 않나. 그래야 진정한 당에 도움이 되는 연대와 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 앞서 장 대표가 예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하고 무엇보다 수구 보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지금은 때가 화합도 해야 되고 단합도 해야 되고 미래를 향하는 보수가 돼야 된다. 수구 보수는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퇴보지. 장 대표는 다음 주 당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당 안팎에서 요구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분명한 절연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오늘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과 관련해서 요즘 보험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 바로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적용되는 특별 가입기간, 흔히 FEMA, SAP이라고 불리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보험사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 FEMA, SAP으로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플랜을 바꿔도 되는 건지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아무나 아무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법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연간 등록 기간인데 이때는 자유롭게 플랜을 바꿀 수 있고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오픈 등록 기간이라고 해서 어드밴티지 플랜을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해에는 플랜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자연재해나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을 때 주어지는 특별 가입기간입니다. 산불, 폭풍, 홍수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미국 연방긴급재난관리청 FEMA나 주정부가 특정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로 인해 정해진 가입기간의 플랜을 선택하지 못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재난 때문에 가입이나 변경을 못했는가입니다. 보험사 공지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재난이 선포된 지역에 실제로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재난 때문에 연간 등록 기간이나 오픈 등록 기간에 플랜 변경을 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FEMA, SAP을 통해 보험사와 플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그 지역에 산불이 있었다거나 지금 플랜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보험사 자료를 보면 캘리포니아 전역에 산불 예방 프로젝트나 산불 관련 선언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마치 거의 모든 카운티가 FEMA, SAP 대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특별 가입기간이 열려 있다는 사실만 안내하지만
신청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어떤 가입기간을 재난 때문에 놓쳤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되어 있고 에이전트와 가입자 모두가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보험사들도 나중에 사후 검증을 할 수 있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즉 CMS 역시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나옵니다. 만약 실제로 산불이나 재난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단순히 혜택이 좋아 보이는 다른 보험사로 이동하기 위해 피마셉을 사용했다면 이는 허위 사유로 가입한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수술이나 입원으로 인해 큰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가입 경위를 다시 확인하면서 보장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에이전트의 책임입니다. 에이전트가 이 사실을 알고도 피마셉을 이용해 플랜 변경을 도와줬다면 이는 CMS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에이전트 자격 정지나 취소 같은 중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사 공지에도 단순히 재난지역 카운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셉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전트 분들도 이 부분에서 알아야 할 것은 CMS는 평소에는 피마셉을 관대하게 운영하지만 대형 클레임 발생 후에는 감사를 하고 또한 동일 에이전트의 반복적인 피마셉의 사용 패턴을 분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보험 에이전트로서 피마 특별 가입 기간은 정말로 재난 때문에 가입이나 변경을 놓친 분들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플랜을 바꾸는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규정을 벗어난 변경은 나중에 의료비 보장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플랜은 단순히 보험사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관과 사유 안에서 변경해야만 병원 진료, 검사, 수술까지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1월 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